요즘 공직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배를 깔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엎드려 눈알만 굴린다는 복지안동, 낙지처럼 갯벌 속에 숨는다는 낙지부동이라고 하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둔 지금 상태에서 안정이 우선인 공무원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한민국호의 미래 때문이겠죠.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는 모토 아래 기업 분석 전문기업 한치호 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에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대국민 정보처해소 프로젝트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출연자 소개합니다. 원조가 나타났다. 그동안 활동이 뜸해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하이킥에 오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석좌 교수직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다짐했던 한국의 버니 샌더스 민주당의 최은열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별로 안 타셨는데요? 지역구가 없어서 안 돌아다니니까 타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요? 대국민 질문하는 거 봤는데요.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재벌 저격수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대기업 사람들은 이분만 만나면 머리가 아파오고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배도 아프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당 최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분도 오셨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수 유력 대선 주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직전 23만 불 보도를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한 방에 날려버린 특종 기자 시사저널 박혁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이킥 첫 방송을 하면서 여자 출연자를 영입하고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더 균형감 있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어렵게 해서 뵙습니다. 정치평론가이자 법률 전문가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당적이 어딥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새누리당입니까? 아니면 바른당입니까? 제가 한 2달 전까지는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지금 탈당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당적을 가지면 안 되는 그 뭐 좀 일을 하나 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겹쳤어요. 그때 그 뭐 얘기 좀 해도 되나요? 그때 그 이정현 그 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그 윤리위원회 구테타 할 때 그때 비분 관계에서 당적을 버렸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 보수는 맞죠? 보수 인사는 그럼요. 맞죠? 새누리당을 현재 혁신하지 않은 새누리당을 뭐 진정한 보수라고 보는 것도 좀 이견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는 이 팟캐스트가 근거 없는 주장들의 배설구로 전락했다. 이 얘기에 눈치 안 보고 하이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기업 정보 분석 전문기업 한치호 연구소의 한치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뭐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 좀 높여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애국보수 하라고 그래서 그냥 애국보수 하랍니다. 집에 태극기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CJ ENM의 한류 인기 드라마 도깨비를 녹음한 주스미디어의 녹음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하이킥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진입니다. 그럼 눈치 안 보고 하이킥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박혁진 기자. 네. 오늘 활약 좀 제대로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와중에 또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가 폭행 사건에 그렇죠. 연루됐습니다. 예. 근데 김동선 씨가 이제 보석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석 제도가 있었나 봐요. 좀 몰랐습니다. 예,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보석제도가 있죠. 그 형사소송법 94조에 보면 이 보석과 관련된 이 조항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의 병보석만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어떤 미국식의 그런 그 진정한 보석은 거의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왜 한인 그 타운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명함 같은 그 찌라시 형태로 막 뭐가 이렇게 길거리에 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 갔는데 보니까 천사 보석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 보석금이 무슨 뭐 이 뭐 그 주얼리 뭐 이런 건가 싶었는데 그 보석금을
이렇게 론을 해주는 그런 게 아주 일반화 이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사채업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범털들, 네.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개털들 말고 범털들한테만 저희 일반인들이라고 표현해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2003년에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저기 그 횡령 사태, 그러니까 그 분식회계 사태로 구속됐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SK 글로벌 사태 때. 네. 병보색으로 좀 나온 적이 있었고요. 2009년 이제 박연차 게이트 때 그 박연차 회장이 또 보석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럼 뭐 김동선 씨가 보석을 뭐 나올 포기했다 수가 없겠네. 이런 얘기는 뉴스가 될 거리도 아닌데 그럼 이거 누가 이런 걸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까? 한화에서 퍼뜨렸겠죠. 이거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변호사님 계신데 잠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한번 잡아보면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전에 하는 거고 네. 보석은 기소가 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기소됐나요? 기소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소된 상태 다음에 보석을 신청하는 건데 이거 미리 우리는 뭐 반성하기 위해서 뭐 아예 그 보석 신청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헐리우드 액션. 헐리우드 액션 맞습니다. 한화의 헐리우드 액션.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기소가 됐을 거예요. 구속이 되면 2주 이내에 기소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2주가 지났죠. 그거 맞잖아요. 그 네, 예. 유흥업소 가가지고 네, 네. 거의 뭐 영화 장면을 방불케 하는. 1,000만 원에 합의 봤다는 거. 예, 그게 정말 연기가 아니라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영화 장면 같았어요. 그 장면이 나왔어요? 네, 동영상으로 예, 다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거의 뭐 깽영화의 그 한 장면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보석이요. 잘 안 해줘요. 말씀하신 예. 대로 사실상 이게 잘 안 해주는데 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꼭 나와서 몸이 이제 구속이 돼 있으면은 웬만하면 막 자백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게 있다 싶을 때 또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작전상 그 보석을 그러니까 해봐야 효력도 나올 가능성이 낮은 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은 다툴 게 없잖아요. 영상이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첫 기일 잡혔을 때 다 인정하고 그날 선고를 받는 게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집행유예 받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굳이 보석 신청을 할 실익이 없었던 거죠. 근데 왜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석 신청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을까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예전에도 사고 친 아들 아닌가요? 아 여기는 아들들이 너무 그러니까 사고를 여기- 많이 쳐가지고 누가 쳤는지 누가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맞을 겁니다. 예, 아마 예. 전과가 있지 않을까 그 싶은데. 북창동 술집 사건. 예. 지난번에는 큰아들이 했던 거. 둘째 아니, 아들입니다. 둘째입니다. 한화생명에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네. 마지 빼고는 아마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누가 그 음주 뺑소니인가? 그것도 한 번 있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네, 됩니다. 헷갈리는데 만일 전과가 있었으면은 그 쉽게 풀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아. 이전에 그 형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기간을 따져봐야 되는데 만일 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나오려고 하면은 이거 보석할 일리는 이유가 없다.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이제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병보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허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에 그 이제 젊은 사람이 병보석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제 역풍이 사실은 더 아니 심한- 김동선 씨는 국가대표예요. 그렇죠. 승마 선수까지 했던 그렇죠. 사람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예. 딸 정유라와 함께 국가대표를 했던 사람. 하면 이제 더 큰 난리가 나는데 네. 그걸 마치 이제 그 일부러 이제 안 한 것처럼. 아마 회사에서 흘렸다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우리는 돈도 많고 돈 내고 보석 신청할 수 있는데 네. 안 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걸 의도적으로 노린 게 아니었을까요? 그걸 그대로 써준 기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저 이영진 앵커는 기자 시절에 그런 적 없습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말아 주십시오. 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변호인들은 조금 그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석 신청하면 이것도 좀 짭짤한. 아 그렇습니까? 변호인들은 좀 아쉬웠을 거예요. 저도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보석을 좀 하려면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사실 보석 보석금은 이제 그 사람이 재산 정도를 고려를 해서 이제 책정을 좀 하는데 이 보석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이거 이제 약정하기 나름인데 네. 건건마다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뭐 그 또 그 굴지에 그렇죠. 저 네. 로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를. 네.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는 조금 아쉬웠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조금 얘기를 더 진전해 보겠습니다. 이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 그러니까 지금 또 특검의 조사를 한번 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요. 승마 관련해서 예. 말 지원한 것 그러니까 비선실세 최서원, 개명전 이름이 이제 최순실인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명말을 지원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김영수 특검한테 조사를 박영수 받았다고, 박영수 박영수 특검, 특검한테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화가 사실 이게 승마협회를 계속 맡아오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삼성한테 바톤 터치를 해주고 본인들은 이제 삼성 하나 빅딜로 굉장히 이득, 삼성 테크인 같은 그 굉장히 뭐 방산업체, 우량 방산업체까지 인수를 하면서 사실 논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에서 멀어지고요. 그런데 이 김동선 씨의 폭행 사건으로 다시 한화가 관련된 그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뭐 사실 이 불거지면 안 되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뭐 재벌들 그 사정 뭐 이런 얘기가 특검하면서 막 나왔는데 그렇죠. 그 타이밍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사실 아버지가 보면 그 글러브 낄 만한 일이죠. 예. 아, 또 글러브를 끼십니까? 아니 그런데 아니, 좀 전에 찾아봤는데 2010년에 불구속 입건까지는 기사가 나오는데 네. 그 뒤로 뭐 이제 그 어떻게 판결이 됐다 이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번이 그때도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뭐 폭행 사건으로 뭐 유죄를 판결 받거나 이러지나 뭐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벌금 받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통해서 이익을 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또 김승현 회장이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풀려날 때 그 모습을 보면 또 뭔가 한화에서 이득을 안 봤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좀 이제 우리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네. 이걸 좀 이제 의심해 보면 김승현 회장이 그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때 그때 석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그룹이 전방위로 움직였고 그때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돼 있고 할 맞습니다. 때 뭐 힘들다 뭐 많이 하고 그럴 적 아니겠습니까? 그때 문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건 이제 최근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사면 문제를 계속 거론했단 말이죠. 네, 사면 문제를. 김승현 회장 사면. 예,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또 한 가지 해보면 한화가 어떤 그 비선실세한테 해서 혜택을 보고 그 다음 혜택은 승마협회 네가 삼성이 맡아서 네가 혜택 봐라고 넘겨주면서 승마협회장 넘겨주니까 너희들 그 귀찮은 방위산업체 우리한테 남겨라 뭐 이런 의심도 사실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점이 한번 쭉 진짜 흐름을 보긴 봐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 김승현 회장 이제 풀려나고 그다음에 그 조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 복귀를 안 하겠다 자기가. 그리고 사면이 되면 경영 복귀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복귀를 또 먼저 했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사면을 통해서 아무튼 좀 더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계속 노력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시점이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예, 그렇죠. 예.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합리적 의심.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승마협회가 그 기본이 최순실이 정유라를 2020년에 뭐 그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 따서 자기가 김연아 선수 엄마 같은 위치가 한번 돼보고 싶었다.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제가 보면 이제 그 최순실은 승마협회 회장을 바꿨잖아요. 이 삼성으로 그 그렇죠. 하나에서 삼성으로.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 경우에는 이 김승현 회장의 삼남이 승마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승마협회 내부의 사정을. 그러면은 최순실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에 비해서 삼성은 월등히 뭐 재력도 훨씬 풍부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돈도 더 좋고 하니까 최순실의 개인 이게 뭐 그러니까 그 하나와 삼성의 빅딜은 모르겠고 그거는 근데 최순실이 원했던 거는 삼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와 삼성의 빅딜이 삼성 측의 최순실에 대한 힘의 테스트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화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팔 수가 없는 방산업체입니다.
그렇죠. 방산업체는 아무나 살 수도 없고요. 아무나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포함이 돼서 빅딜이 전격적으로 그것도 이루어졌거든요. 빅딜이 사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하나도 아니고 이게 4개인가 한꺼번에 이제 그 딜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4개의 큰 그 계열사를 그 이해관계가 이제 양측이 다 있는데 이거를 맞춰서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정부나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결국 누군가 연결고리를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혹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게 이제 다 풀렸다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걸 과연 누가 했느냐? 정말 재밌는 뒷얘기도 또 있는데요. 그게 삼성 측, 그러니까 한화가 이거를 빅딜을 할 때 삼성 미래전략실의 카운터파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업무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리고 나서 협상을 시작하고 거의 몇 달 안 돼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런 딜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그 거대 기업들끼리 빅딜이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지 않습니까? 좀 길게 보면은요. 네. 저 합리적 의심 좋은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그 현명관 회장이 마사의 회장이 되거든요. 네, 현명관 회장 옛날에 삼성그룹 비서실장까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 부회장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 거기 이제 결국 말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제 승마협회도 그 이후에 이렇게 삼성으로 가져오고 이런 뭐 이제 커넥션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그런 게 그냥 굉장히 그냥 그 스케줄대로 네. 움직였던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그렇고 너무 이거 우연이었다 다. 그런데 우연의 연속이 너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거 참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하나가 이제 삼성의 뭐 그런 이제 테크이나 뭐 이런 뭐 석유화학 이렇게 몇 가지 회사를 같이 인수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사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제값 주고 파는 거냐 삼성에서. 그때 헐값 매각 논란이 그렇죠. 좀 왜냐하면 있었죠. 테크인은 상장회사였는데 주가가 가장 그때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저가에 이렇게 파는 게 맞냐. 그리고 흔히 그렇게 우리 인수합병 하다 보면 또 경영권 프리미엄도 있고 하면서 뭐 시너지가 뭐 하나 쪽에서는 자기네 방산하니까 원래 가져가면 시너지가 있다고 하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붙여서 팔아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싸게 판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주였던 뭐 삼성 물산이나 뭐 전자나 이런 데들이 조금씩 이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그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그렇게 큰 게 뭐 이슈는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삼성이 그때 꼭 그 딜을 했어야 되는 뭔가에 이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리적 의심들이 좀 더 정황들이 생기는 거죠. 박영수 특검에서는 한화그룹의 그 비선실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지원 의혹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할 그 의지나 뭐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근데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의혹을 또 한 가지 제기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또 뭐 이상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특검은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전선을 늘리기에는 지금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해결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기 이게 때문에 좀 구체적인 증언이나 이런 물증이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황교안 대행이 3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한다, 못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이런 기사가 벌써 나왔잖아요. 꺼져가는 특검 연장 불씨. 삼성 방파제 안도하는 롯데, SK, CJ.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 야 롯데, SK, CJ, SK하고 CJ는 그 한화 김승현 회장처럼 총수들이 다 감옥에 한 번씩 다 갔다 오면서 나오는 게 목표였던 그렇죠. 곳이었죠.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형제의 난 때문에 아주 때문에 난리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또 목표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 갖다 준 게 본인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대가성이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좋은 말로 민원 해결. 이런 얘기가.
그래놓고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헐리우드 액션이 지금 월드컵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법정에 왔을 때 유죄를 묻는 거 하고 네. 그 죄책을 묻는 거 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당빠르게 퉁 떨어지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죠. 뭐 괜히 갖다 줬겠어요 돈을. 그렇지만 이게 법정으로 왔을 때는 달라지는 거니까 특검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 검찰의 고민도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그 뇌물죄로 이제 그 혐의를 제명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줬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다가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힘이 우선 빠지는 데다가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려 좀 우스꽝스럽게 모순되게도 뭐 말씀하신 그런 다른 기업들 다른 게 재단 말고 플러스 알파로 최순실 쪽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 기업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특검이 이달 28일까지가 기간이 이제 뭐 완료가 되고 이후에는 연장을 황교안 대행이 해줘야 되는데 뭐 황교안 대행 그 금요일 날 대정부 질문 답변 봐서는 연장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삼성은 삼성대로 뭐 구속영장 기각이 됐으니까 야호 하는 거고 다른 기업들도 삼성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거죠. 특검 안에서 수사를 보면은. 근데 특검은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재소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재소환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나 뭘 얻어낸다면 구속영장 다시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새롭게 뭐 지금 오늘 얘기 나온 이런 빅딜 하나테크인 같은 빅딜처럼 이제 대가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더 조사가 필요했고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순환 출자 때문에 그런 거면은 새로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소환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런 얘기 같은, 그러니까 뇌물죄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대가성을 찾아야 되면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법정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에는 제 뭐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나열했던 기업들의 그 문제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선 씨만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재벌 3세들이 경영 능력을 전혀 못 보여준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거의 전면에 나섰는데 국내 점유율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해외 수익률 그다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엔진에서 이상 현상 보인다는 내부 고발로 품질 관리 부실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될 게 오늘 그 저도 기사를 찾다 보니까 오늘 그 우리나라 유명한 자동차 전문 교수님이 대림대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저를 긴장시키시네. 자동차학과. 네. 그 교수님이 뭐 현자동차 지금 바뀌지 않으면 망한다. 뭐 이런 제목의 기고를 하나 써주셨어요. 네. 그 기고를 근데 그거 제목만 그렇던데요? 제목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자율주행차, 뭐 신시장 개척, 소비자 운동, 그다음에 기업 문화. 뭐 이 네 가지 갖고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뭐 근데 3세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검찰 수사관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그 정의선 그 부회장이 그렇게 효절합니다. 정몽구 회장 구속됐을 때 매일같이 아침에 검찰청사에 나와서 아버지가 검찰청사에 불려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부 인사를 했다라는 그런 뒷얘기를 들려줄 정도로 그게 가부장적인 경영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럼 경영 능력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 때문에 못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논리십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기업 자체의 문화 자체가 그냥 가부장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내가 과거에 이거 해봤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라니까 안 되는 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도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저희가 말씀했지만 수소차 하다가 이제 전기차로 빨리 가야 되는 걸 늦게 지금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되는데 정의선 회장 자체는 일단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능력 자체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제 3세, 4세 경영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영 능력을 전혀 검증하는 과정 없이 바로 젊은이들을 뭐 상무 전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전혀 지금 제 능력도 없지만 능력 발휘도 못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번 차제에 그 반면 교사로 삼을 중요한 그 그룹이 하나 있는데 스웨덴의 그 발렌바리. 네. 그거는 15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5대째 지금 경영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럼 그 발렌바리가 세습을 시킬 때 기본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원칙은 지 실력으로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된다. 반드시. 네. 두 번째로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리더십을 연마해야 된다. 세 번째가 국제금융중심지에 가서 금융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익혀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에 가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하는 과정에서 경영 능력을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회사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해서 또 집이 돈이 있으니까 미국에 뭐 괜찮은 MBA 정도 하고 오면 바로 뭐 전무 사장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진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럼 저런 3세들이 경영하다가 실패하면 그 회사의 문제로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또 은행들이 이제 대출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은행이 문제가 되고 네. 은행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앞으로 이런 그 재벌 3세 4세로 경영권 넘어가는 과정을 정말로 국민 입장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 경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검증 말씀하셨지만은 검증이 되려면은요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놓고 경쟁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 밑으로 줄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 2세들까지는 그래도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을 해요 내부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3세로 넘어오면서는 다들 하나예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SK도 뭐 하나 둘. 왜요? 다 경쟁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 다 형제들끼리 경영권 다툼 해가지고 피를 부르는 싸움 다 한 번씩.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 그런다는 거죠. 경쟁 경영 능력에 대한 경쟁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 최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그 내부의 형제 간의 그 경쟁이 안 되면 회사 들어와서라도 좀 비슷하게 경쟁을 해봐야 되는데 오자마자 전무고 상무예요. 그러면은 30대 초반에 상무님 딱 오셨는데 거기 같은 상무들 다 50대고 뭐 이러실 텐데 그런 분들이 같이 경쟁을 하겠나요? 뭐 아니면 밑에 있는 30대의 무슨 대리가 경쟁을 하겠나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없어요. 경쟁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승계 과정에서 경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제 네. 한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후계 구도라는 게 아버지가 정해주지만 그 3세 4세를 보필하는 사람들도 사실 아버지가 다 찍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신그룹. 거기에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삼성의 미전실이 딱 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셔서. 누워 있으니까 식물인간 상태.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꾸려준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전문 경영인이고 다 몇 년 있으면은 회사 그만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든지 이제 뭐 그룹이 잘 되게 이건희가 이재용이 잘 되게 막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예전에 재벌 총수와 가신이 굉장히 끈끈하고 엄청나게 결탁돼 있어서 막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없는 후계자가 나타나면 가신들이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다가 회사를 더 망가뜨리거나 저는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 이재용 이걸 처음부터 기획하고 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미전실에서 기획했을 거예요. 삼성물산 합병시켜야겠다. 에버랜드랑. 그러면은 이거 합병하려면은 막 지분율 따져보고 해봤을 때 국민연금 잡아와야겠구나. 뭐 다 계산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작업을 뭐
이건희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막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니까 기획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밑에 미전실이 했었을 것인데 그 미전실에서는 그러면 일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순실도 그러니까 뭐 정부를 컨택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 최순실도 알게 됐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든 책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최종적인 승인을 한 이재용한테 다 오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거죠. 전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을 옹호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그만큼 무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신들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도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밑에 전문 경영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부회장 만나서 전혀 걱정 없습니다. 네.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네.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한 오래전에 그 삼성그룹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수요 사장단 회의가 있어요. 네, 있죠. 거기에 제가 이제 연사로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와우. 거기 아무나.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그때 제가 말썽이 났던 게 삼성 SDS 3호 12 발행해가지고 네. 경영권 이렇게 넘기가지고 문제가 될 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이제 오래전 얘기네요. 오래전이죠.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 예.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사장단들한테 여기 있는 전문 경영자들이 회장님을 정말로 잘 못 모신다. 당신들 정신 차려라. 이 회장님이 돈이 없냐. 제대로 후계 구도한테 상속시키려면 증여세 제대로 내고 하지. 삼성 SDS 그 당시에 이 장외 가격이 16만 원인데 장외 가격이 전환 가격 7,700원에 예. 그죠? 이 전환 가격으로 발행해가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전문 경영자들이 회장님 전혀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장을 하셨겠죠. 그럼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뭐 돈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2, 3천억 아끼려다가 앞으로 수조 원에 해당되는 코스트를 지불할지도 모르겠다. 몇 년 뒤에 다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다 유죄 판결 받았죠. 의원님 그러니까 역시 예지자시네요. 그 전문 경영자들의 한계가 제가 보니까 그때 아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문화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삼성 은퇴 그 임원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왜 우리는 롯데그룹에 이인원 부회장 같은 사람이 없냐? 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그런 충신. 왜 삼성그룹에는 없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롯데 이인원 부회장처럼 모두 지금 그렇게 롯데가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인원 부회장이 다 결정한 거라고. 글쎄 말이야. 다 혼자 치고 갔죠. 그렇죠. 거기다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 미래제작실 최지성 부회장이 지금 이 문제를 다 안고 가는 그런 그 일본의 막부 시대의 주군을 위해서 할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영인이 우리 기업들한테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거는 좀 안 맞죠. 롯데는 그 일본 기업이니까 그거 가능했죠. 다들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삼성이 일본 문화가 굉장히 그 강하게 심어져 있는 문화 그 그래요. 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게이오 대학에서 했고 아마 그 이재용 그죠? 부회장도 맞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격호 회장 제가 알기로는 신격호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은 아주 가까우세요. 그래서 그런 이건희 회장이 유학을 갔을 때 다 챙겨주고 했던 사람이 사실 신격호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3세 때 와서는 좀 그렇지만 그 아버지 때는 거의 겹치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 삼성하고 롯데가. 근데 그래서 삼성도 결국은 아주 일본의 그 야쿠자식 문화 이런 것들이 기업 문화 깊숙한 곳에 이렇게 뿌리 딱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에서. 아, 그렇군요. 예. 야쿠자식 문화. 저는 그게 군대식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야쿠자식 문화라고 이야기하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그러니까 결국 문화의 얘기인데 역사와 문화 그게 기반이 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저 최순실 게이트 나왔을 때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의리가 없다는 식으로 배신 뭐 이렇게 그 그렇죠. 언론에서 네. 타이틀을 뽑았어요. 네. 그 뭐 저 업무 수첩 나오고 다 뭐 대통령이 질세 이런 일을 했다라고 순순히 자백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고요. 그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 그런 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개인의 문제보다는 역사의 바탕에 된 결국엔 문화의 문제인데 그게 그러면 시대가 지금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바뀌어져 가고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그 신문에 언론들에 나올 때 보면 뭐 아무개 회장의 이남이 어디 전무로 왔다 그래서 그게 뭐 동정 기사로 나왔는데 비판 기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도 또 이런 경영권 문제가 나거나 세습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이거는 의식과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그 결국 그러려면 법이 앞서가서 제도가 끌어서 이 문화를 바꿔줘야지 이게 기업의 내부에서의 자율적인 어떤 그 변화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은 제도 여기 의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법 제도가 앞당겨져서 좀 바꾸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대선 주자들 유력 대선 주자들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도 지금 뭐 발의 중인 상황이고요. 보니까 또 기업 쪽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극렬 반발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극렬 반발 정도가 아니라 언론까지 가서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 외국의 투기 자본들의 놀이터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 된다 막 이렇게 지금 기사들을 쏟아내고 계시죠. 거기 금요일 날 가장 유력지 한번 보십시오. 일면 탑으로 시작해서 3면 전면에다가 사설까지 조선일보 얘기하시는 거죠? 뭐 특정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오시기 전에 사람 이름, 기업 이름 이런 거 다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대정부 질문 때도 바로 이제 그 이슈 가지고 했었는데요. 일부에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거든. 이러다 우리 기업 다 망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국정농단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은 정경유착이거든요. 그러면 정경유착이 왜 안 없어질까 한국에서는 기업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정치권에서 불러다가 약점 들이대면서 우리 이것 좀 하려는데 너희들 돈 좀 내라. 그럼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당당히 노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법으로라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라도 경영 투명성을 보장해주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대로 갖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 정경유착은 끊어지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은 지금 이제 당장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기업은 계속 끌려다닐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 언론사들도 재벌 기업과 똑같은 경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다 똑같죠. 뭐 이거 다 어차피 다 경영하고 세습하고 그런 거니까 솔직히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아까 저 애국보수라고 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법으로 제한을 하되 법으로 제한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도 동의하고 최 의원님 말씀도 동의하고 최이배 의원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이죠. 그렇게 우리 국익을 뺏기지 않는 범위를 잘 카트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눈 뜨고 코 베가는 식으로 외국 애들이 막 들어와서 갖고 갈 때 저희도 사실 국민들이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1997년 12월 3일 임창열 그 양반이 그 발표했던 걸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사업하다 망했으니까. 근데 그때 느낌이 뭐였었냐면 막 저희 그때 근무기 있지 않습니까? 근무기에서 온 국민들이 나라를 살려보자고 해뭐 온통 다 같이 배고프니까 다 같이 보리밥 먹자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막 외국에 막 싸게 팔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때 정치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좀 헐값이라도 막 팔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뭘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벌써 한 20년, 30년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카트라인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공정한 룰에서 하자는 거죠. 그때 사실 저희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뭐 미국 그 재무장관이 롯데호텔 33층에서 일본한테 야 한국에 돈 빌려주지 마 그러고 거기서 뭐 IMF 대표단들 압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느낀 게
그 치욕이지 않습니까? 네.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국민들이 느낀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정부나 정치권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좀 싼 값에 그냥 다 팔아제끼고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금목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역시 열심히 세금을 투입해서 금융기관도 살리자고 했는데 그렇게 살린 걸 헐값에 팔았다는 이 의혹이 나오는 건 뭐냐. 이런 게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소장님 말씀 말대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서도 저 충분히 다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 IMF 외환위기 와가지고 기업들이 그때는 이제 망했어요, 진짜. 망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고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 빅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반도체를 LG 반도체랑 있으니까 야 LG 반도체 그냥 현대 반도체랑 합쳐가지고 지금 하이닉스가 됐고 현대 석유화학도 있었고 LG 석유화학인데 그때는 현대 석유화학을 LG 석유화학 합쳐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정리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을 마음대로 막 합치게 했는가 싶은데 그때 이제 결국은 모든 게 다 채권단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갖게 됐고 채권단이 주인이 됐고 결국 정부 소유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자금을 또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또 은행이 회수해야 그 이제 세금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공적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을 외국에다 이제 하게 된 거. 그때 국내에 자금이 없으니까 그때 상황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삼성도 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외국에 팔렸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DJ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거의 완전히 개방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경기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를 회복하고 주가도 막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뭐 한 지금 40% 이상을 막 넘게 차지하고 근데 아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막 외국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샀다고 하면 막 주가 오르니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40%를 장악하고 있고 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계로 넘어간다면 외국인 또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에 대한 국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주식시장을 또는 자본시장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 걸 뺏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사를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사람으로 선임하게끔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라고 발의를 해놨더니 그거를 하다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사를 더 많이 선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경영권을 뺏겨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하나만 말씀드릴 게 외국인 투자자가 40% 가지고 있어도요. 그 외국인 40%가 한 명이 아니에요. 다 다른 투자자들이에요. 미국 투자자도 있고 영국 투자자도 있고 뭐 일본, 중국 뭐 전 세계 투자자가 합쳐져서 외국인 하나로 통계가 잡히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게 한 사람인 양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걔네들은 의결권도 같이 행사할 것 같고 막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우리가 조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고 저는 이제 뭐 매경이나 한경, 조선일보들이 뭐 그 상법 개정되면은 막 우리나라 외국 기업에 다 넘어간다 막 그 투자자한테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자본시장에 대한 그것을 왜곡해서 설명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네. 그거를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값을 내고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똑같은 그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내국민하고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의원님 두 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법 개정 이런 거 하실 때 외국인도 똑같이 한국인과 똑같은 걸 지불하게 만들어 달라. 똑같이 돈 내고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관 갈 때도 콘서트 같은 데 갈 때도 어떤 놈은 그냥 할인된 표 40%짜리 갖고 가고 어떤 놈은 제값 받고 가면 승질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해달라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한테 무슨 더 혜택을 주면서 팔고 그런 제도는 전혀 아니고요. 세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집중 투표제 같은 것 같아요. 조선일보 읽어보니까
뭐 좀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해치펀드 같은 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기업을 해집을 거다. 근데 저는 그건 너무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를 너무나 이제 침소봉대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만약 이번에 이런 사태 전에 그런 엘리엇 같은 해치펀드 하나가 삼성그룹에 이사를 한 명 파견했더라면 과연 저런 식으로 300억 400억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동의했을까? 절대 안 된다고 안 그랬겠죠.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경영자가 무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니 되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이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게 이제 재벌이 정치권에 책을 잡히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연기금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기금한테 똑같은 그런 기회를 주니까 만약 우리 연기금들도 집중투표제 같은 거 활용해서 다 기업에 그 사회이사 같은 거 파견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연기금이 뭐 지배구조가 이상하게 돼서 정치권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이제 먼저 연기금의 가버넌스를 정상화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쪽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너무나 과대평가해 가지고 기업이 제대로 인디펜던트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막는 그런 분위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언론이 동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광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의 광고. 그래서 언론도 대기업의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우리 현실 이런 거가 이제 서로 엮어져 가지고 선진적인 제도로 가는데 굉장히 이제 장애 요인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이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마지막 기회 같다. 진짜 우리 기업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좀 활용해서 대기업은 국제시장에 가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만 만들어준다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요. 훨씬 다른 규제는 더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규제의 빅딜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해주면 네. 다른 규제는 훨씬 더 줄여도 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2화 1부 폭행구속 한화 3남 김동선은 어떻게 한화그룹을 위기에 빠뜨렸나?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인기 한류 드라마 도깨비를 녹음 작업했던 상암동 주스미디어 스튜디오입니다.